안녕하세요. 트렌드 코리아 톡톡 진행을 맡은 김혜진입니다. 네, 오늘 첫 번째 순서는 인물에 대해 알아보는 가까이톡 시간인데요. 인물에 대해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트로트 가수 도윤걸님 함께 해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나는 네가 너무 좋아 죽겠다. 미치도록 네가 좋아 죽겠다. 네가 없이는 하루도 못 산다. 네, 도윤걸님 이렇게 함께 모셔봤는데요. 먼저 시청자분들께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정식으로 인사하겠습니다. 트로트계 국민 뽕삼촌 윤걸 도윤걸입니다. 반갑습니다. 이렇게 트렌드 톡톡 코리아 이 프로에 이렇게 초대받게 해서 정말 영광이고요. 오늘 정말 많은 이야기거리가 있는데 많이 질문 던져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도윤걸 씨의 모든 걸 함께 파헤쳐 보도록 할 텐데요. 네, 그래도 첫 번째 질문으로는 네. 그래도 가수분을 모셨으니까 가수를 시작하게 된 계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어렸을 적부터 사실 아버지의 영향을 많이 받았어요. 저희 아버지께서 정말 노래 부르는 걸 좋아하십니다. 예, 기타도 조금 치시고 네. 뭐 건반은 잘 치신지 모르겠는데 피아노도 조금씩 치신다고 들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숫기가 없으세요. 되게 좀 순정파시거든요. 네, 그래서 모 국민 노래자랑에 나가셨는데 2등을 하셨대요. 대신에 올라갈 때 이제 너무 떨리니까 막걸리 2사발을 드시고 아이고. 올라가셨더라고요. 그런 일화가 있는데요. 저희 집안 자체가 고모님부터 또 뭐 첫째 고모, 둘째 고모님, 지금은 뭐 하늘나라에 계시지만 음악, 노래 부르는 걸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정말 우리 집안 자체가 집안 자체가. 음악을 좋아하는 그런 집안이라서 제가 아무래도 그런 영향을 많이 받았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집안 대대로 다 음악을 좋아하시고 노래를 좋아하셔서 가수를 시작했다 이렇게 정리해보면 될까요? 네, 맞습니다. 네, 좋습니다. 근데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 도윤걸이라는 이름이 되게 조금 특이하잖아요. 이름에도 특별한 뜻이 있을까요? 사실 제가 데뷔하고 네, 데뷔 예명이 네. 한 2번 정도 바뀌었거든요. 아, 제 본명은 김도윤입니다. 네, 네, 도윤님. 김도윤이고요. 도윤에 그냥 이름은 그대로 놓고 저희 팬분께서 걸을 붙이면 어떻겠냐. 아, 그래서 정말 트로트계 걸작이 되라고 너무 좋은 정말 뜻인데요. 멋있는 명작이 되라고 네. 도윤걸이라는 이름이 탄생되게 됐는데요. 2019년부터 제가 이제 활동을 이 예명으로 하게 됐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네. 2019년부터 도윤걸이라는 이름으로 활동하고 계시죠? 네, 좋습니다. 네, 그럼 혹시 윤걸님만이 생각하시는 가수의 매력이라는 게 있을까요? 정말 많죠. 네. 그 중에서 뭐 꼽자면은 이제 노래를 부르면 관중들이 있잖아요. 네. 그럼 관중들이 이제 환호와 박수갈채를 준단 말이죠. 네. 그거를 들으면요 정말 이상하게 아릇하게 굉장히 기분이 너무 좋은 거예요. 네. 그리고 내가 정말 가수 되길 정말 잘했구나 이런 성취감도 있고요. 정말 뿌듯합니다. 네. 오늘도 이분들한테 내가 힘이 됐구나. 네. 그런 마음에 정말 가수 되길 네. 정말 잘했다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아무래도 관객분들의 환호를 받고 그런 부분들에서 성취감을 느끼는 네. 게 가수의 매력이라고 볼 수 맞습니다. 있겠네요. 네, 좋습니다. 그럼 현재 가수로서 하고 있는 노력에 대해서 궁금한데요. 알려주실 네. 수 있을까요? 제가 올해로 가수 데뷔 10년 차 가수입니다. 제가 처음에는 정말 뭣도 모르고 이렇게 시작을 했는데요. 정말 노력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거를 좀 길게 얘기할 수 길게 얘기해도 될까요? 그럼요. 길게. 제가 사실 처음에 데뷔할 때는요. 누구의 도움을 받지 못하고 제가 그냥 혼자 맨 땅에 헤딩하듯이 방송국도 찾아가고 막 CD도 제가 직접 다 드리고 명함도 제가 직접 다 드리면서 여기까지 왔는데요. 네. 사실 정말 가슴으로 많이 울었던 것 같아요, 제가. 예, 그 무명의 서러움이라고 하잖아요. 정말 그런 게 많았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방송을 사실
많이 하고 싶었지만 기회는 많이 닿지 못해서 방송은 많이 못했습니다. 네. 하지만 이제 지역에서 네. 제가 이제 강원도 춘천에 있거든요, 현재. 아, 그래서 네. 강원도 지역에서 아무래도 좀 많이 활동을 하게 됐는데요. 공연도 많이 하고 네. 지역 활동에 맞는 공연을 좀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 와중에 저를 보시고 네. 또 이제 강원도 대표 방송입니다. 지원 방송에서 아, 네. 저를 또 리포터로 또 캐스팅 해주셔가지고 네, 좋은데요. 리포터 활동도 잠시 하고요. 삼촌이 좋다라는 프로에서 제가 삼촌이 리포터- 좋다. 네. 네. 그 삼촌이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혹시? 삼촌? 보통 우리 뭐 삼촌, 이모 삼촌 이게 아니고요. 네. 농촌, 어촌, 아. 산촌. 아. 그래서 농어촌, 산촌을 간다고 해서 삼촌이 된 겁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그런 깊은 뜻이 있었네요. 두 가지 뜻인 거죠. 네. 네. 이모 삼촌이 삼촌의 될 수도 삼촌, 있고. 그다음에 네. 농촌, 어촌, 산촌의 삼촌. 네, 이렇게 두 가지 뜻이 있었는데요. 네. 아쉽게도 코로나가 시작되면서 그 프로가 없어졌어요. 아, 그랬군요. 네, 그래서 정말 안타깝게도 얼마 안 돼서 제가 이제 그거를 아. 리포터를 못 하게 됐는데요. 네. 그 뒤로 또 저는 또 라디오를 네. 또 진행을 트로트가 좋아라는 라디오를 매주 월요일 네. 3년 동안 제가 또 DJ를 했습니다. 3년. 굉장히 긴 시간인데. 네. 그게 또 저한테는 굉장히 또 많은 방송으로서의 영향을 좀 많이 줬던 것 같아요. 네, 그럼 가수 활동뿐만 아니라 네. 방송 활동도 많이 해보신 것 같은데, 그러면 지원 방송에서 리포터를 하셨을 때 가장 기억에 남았던 에피소드가 있었을까요? 제가 정말 많았거든요. 네. 그 중에서 제가 이제 산촌, 그러니까 이제 산촌? 홍천에 네. 이제 그 산양삼을 이제 재배하시는 이제 사장님이신데요. 네. 거기를 이제 찾아갔는데 그 산양삼을 캐러 가면은 굉장히 이 산세가 좀 가파릅니다. 네. 거기서 제가 자빠져가지고요. 아이고. 이 방송 용어가 되나요? 자빠진다는 게? 아, 그럼요. 정말로 발라당 자빠졌습니다. 네. 제가. 그래서 그게 다 촬영에 그래도 포착이 촬영은 됐나요? 끝까지 했어요. 아, 네. 다행히 또 정말 하늘이 도왔어요. 그날. 네, 미끄러졌지만 네. 다행히 찰과상으로 그냥 끝났고요. 그때 또 기억에 이 산양삼 닭백숙을 정말 이 솥단지가 이만한 솥단지에다가 오. 산양삼을 한 20개 정도를 넣었어요. 네. 근데 그 국물 맛을 잊을 수가 없어요, 지금도. 오. 사실 정말 그거 다시 먹어보고 싶습니다. 삼이 들어간 닭백숙. 네. 어. 그것도 뭐 얘기만 시중에는 들어도, 없는 네, 깊은 그- 맛이 날 것 같은데요. 보통 깊은 맛이 네. 아니고요. 정말로 고향의 맛입니다. 네, 좋습니다. 네, 이렇게 방송 활동에서의 에피소드까지 들어봤습니다. 네, 그러면 도윤걸님께서 가장 아끼는 노래가 있는지 그 노래에 담긴 스토리까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제 대표곡은요, 제목이 좋아 죽겠다. 입니다. 자,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네. 좋아 죽겠다. 좋아 죽겠다. 네, 자, 이렇게 하트 뿅뿅 하면서, 네. 자, 눈을 보세요. 네. 이게, 저 사심 없습니다. 네. 자, 잉크를, 이렇게. 시작. 제가 윙크를 못해가지고. 잉크를 못 하세요? 네. 두 눈이 감기시나요, 혹시? 네, 한쪽이. 한 눈만 감기셔야 하는데. 그니까요. 아쉽네요. 아쉽네요. 이게 네, 시그니처 좋아 터지시군요. 죽겠다라는 제목인데요. 네. 이게 유튜브에 또 임영웅 군이 아. 또 영웅시대 우리 영웅이가 네. 제 노래를 또 커버를 해줬어요. 그래서 이제 그 친구는 이제 좀 굉장히 목소리가 감성적이잖아요. 그쵸. 영웅이 스타일. 나는 네가 너무 좋아 죽겠다. 미치도록 이렇게 하는데 저는 좀 약간 좀 남자스럽게 남성스럽게 합니다. 스타일이 달라요. 나는 네가 너무 좋아 죽겠다. 미치도록 네가 좋아 죽겠다. 하트 뿅. 뿅. 이거 네. 중요합니다. 네. 너무 하트 뿅. 노래처럼 멜로디가 제목처럼 노래가 좋은데요. 이 노래가 나가면요. 다들 깔깔깔 웃습니다. 그럴 것 같아요. 장안의 화제가 됩니다. 네. 네, 임영웅님께서 유튜브에 직접 커버를 해주셨다고 하는데요. 좋아 죽겠다. 많이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가수로서 앞으로 이루고 싶은 노력과 이루고 싶은 특별한 계획이 있으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제가 이제 데뷔 10년 되면서 중간에 또 아픔도 있었고 슬픔도 있었고 물론 뭐 기쁨도 있었고 좋은 일도 있었습니다.
제가 사실 이 방송에서 제가 얘기를 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제가 자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아들 둘을 이제 키우고 있는데요. 우리 아들한테 떳떳한 아빠, 네. 그리고 당당한 아빠, 가수, 그리고 어느 날 이제 큰애가 아빠는 텔레비에 언제 나와?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빠 텔레비 나왔는데 아빠 안 나오던데 그러는 거예요. 네. 알고 보니까 이제 이 친구들은 이제 되게 유명한 방송 있잖아요. 뭐 삼계사 방송 거기만 생각하고 저는 이제 케이블 TV를 얘기했는데 걔네들이 뭐 그렇게 케이블 TV를 보는 게 아니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이제 못 본 거예요. 아쉽네요. 아빠를 좀 이렇게 공중파에서 보고 싶다고. 그래서 올해는 꼭 공중파 방송에서 나올 수 있도록 열심히 정말 고군분투해서 네. 우리 아들 앞에서 좀 멋진 가수 아빠 모습을 보여주고 싶어요. 네, 일단 작은 소망이 그거고요. 큰 소망은 다른 거 없습니다. 대한민국 네. 국민들한테 우리 국민들께 가장 큰 힘이 이 트로트, 전통 가요라는 것을 다시 한번 진짜 보여주고 싶고요. 전통을 계승하는 그런 도윤걸이 될 수 있도록 하려고 하는 게 제 목표입니다. 네, 좋습니다. 당당한 아빠이자 멋있는 가수 도윤걸님과 이야기 나눠보고 있습니다. 많은 PD님들이 이 방송을 보시고 뭐 행사나 공연이 있으실 때 불러주실 것 같아요. 정말 불러주세요. 네, 정말 긍정적인 에너지가 시청자분들께도 고스란히 전달이 될 것 같은데요. 네. 마지막으로 제 개인적인 질문인데 제가 노래를 잘 못해서 어떻게 네. 하면은 노래를 잘할 수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럼 뭐 한 꼭지로 네. 뭐 한번 해보죠. 네. 자, 트롯 한 숟갈 맛보기 뿅뿅. 네. 자, 시작. 트롯 한 숟갈 숟갈. 맛보기 뿅뿅. 그렇지. 좋습니다. 잘하시네요. 네. 네. 자, 이 트로트는요 가요하고 조금 다른 게 일반 가요는 그냥 이제 편안하게 부르는 게 보통 이제 가요는 뭐 좋아 죽겠다를 예를 들어서 하면 나는 네가 너무 좋아 죽겠다. 미치도록 네가 좋아 죽겠다. 네가 없이는 하루도 이런 식으로 간단 말이에요. 근데 트로트는요 이 첫 박에 댐핑, 자 첫 박에 강을 탁 쳐줍니다. 강세가 처음에 있는 거고요. 그렇죠. 그래서 나가 아니고 나. 자 나. 우리 화장실 갈 때 응가할 때 응가 하듯이 나. 시작. 나. 그렇죠. 나는 네가 너무 좋아 죽겠다. 나는 네가 너무 좋아 죽겠다. 이 나에다가 정확하게 나. 시작. 나는 네가 너무 좋아 죽겠다. 자, 한 번 더. 나는 네가 너무 좋아 죽겠다. One more time. 한 번 더 시작. 나는 네가 너무 좋아 죽겠다. 죄송해요. 제가 이게 습관이 돼가지고. 네. 제가 이게 좀 네, 방금 아이들 지휘자이신 줄 지휘자. 알았어요. 네. 방송 용어로 되는지 저 미쳤나 봐요. 아니, 갑자기 괜찮습니다. 지휘 본능이 생겨가지고. 오. 네. 근데 너무 잘 가르쳐 주셔가지고. 정말로요? 네, 포인트를 딱 배운 것 같아요. 이 악센트가 중요합니다. 네. 이 머리가 딱 오듯이 악센트가 딱 와야 합니다. 왜 우리 마라탕 좋아하세요? 뭐 음식 같은 거, 강렬한 음식, 매운 김치찌개 이런 거 먹었을 때 음식 딱 먹었을 때 매콤할 때 그 느낌 있죠? 네. 화끈하고 강렬한 느낌. 네. 그게 바로 트로트의 실제로도 그러면 노래 강사 쪽으로 조금 하고 계시다고 들었는데. 제가요? 저는 강사는 아니고요. 강사는 아니고요. 네. 그냥 교편. 맞습니다. 네. 사실 교직에 잠시 몸담고 있었고요. 네. 제가 고등학교 음악교사를 2년 정도 했어요. 네. 그때는 이제 아이들하고 또 이제 그런 이제 교과서 위주로 이제 노래를 했었는데, 좋습니다. 그게 조금 남아있는 것 같아요. 그 잔재가 제가 조금 트로트 가수가 되면서 제가 솔직히 가만히 있는 거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정적인 것보다는 동적인 그런 사람이라서 네. 아무래도 제가 이제 가수라는 직업을 선택하게 된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네. 다재다능하시고 노래도 잘 알려주시고 너무 좋아 죽겠다라는 좋은 곡을 들고 계신 가수 도윤걸님 함께 했는데요. 마지막으로 시청자분들께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힐링을 주는 가수입니다. 도윤걸, 이 세 글자 이름 기억해 주시고요. 여러분들 첫째도
건강. 둘째도 건강. 셋째도 건강입니다. 여러분들 건강하시고요. 웃음 잃지 마세요. 건강하기 위해서는 미소 한 끝. 네, 가족들에게도 한번. 정말 오랫동안 기다리셨는데요. 올해는 정말 좋은 일 가득한 그런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가족분들도 건강하시고 저도 올해 꼭 무명가수에서 탈출해가지고 좋은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많은 응원 부탁 주셨습니다. 네, 네. 가수 도영결 씨 꼭 공중파에서 볼 수 있도록 네. 저도 응원을 하겠고요. 많은 감사합니다. 시청자분들께서도 도영걸님 많은 사랑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함께 해주신 도영걸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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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간이 멈춘 그곳에 외로운 들꽃 하나가 고개를 들어 하늘만 멍하니 바라봅니다. 빈번한 그 빈자리에 슬픈 메아리 소리만 한백년 그대와 사랑하자 맹세했는데 홀리 가시니만 내 영혼도 데려가주. 기억 속 너의 목소리 사진 속 너의 모습도 모두가 그대로인데 나 홀로 그리웁니다. 빈번한 그 빈자리에 아픈 당신 얼굴 생각나. 한백년 그대와 사랑하자 맹세했는데 홀리 가시니만 내 영혼도 데려가주. 인생에 못한 사랑 다음 생에 만나 이뤄요. 눈물로 떠나가니만 천상에서 다시 만나요. 천상에서 우리 만나요. 네, 이번 시간은 김효빈 아나운서와 함께하는 경제톡톡 시간입니다. 오늘도 놓치면 아쉬운 경제 이야기들 쉽고 재밌게 풀어주실 텐데요. 효빈 아나운서, 첫 번째 주제는 어떤 소식일까요? 네, 첫 번째 주제로는 보기에는 조금 못나도 속은 알찬 못난이 농산물이 유통과의 인기 상품으로 떠오르고 있다는 소식 준비해봤습니다.
껍질에 상처가 있거나 모양이 고르지 않다는 이유로 외면받던 농산물들이 최근엔 오히려 실속 있는 소비의 대안으로 재조명받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요즘 대형 마트나 홈쇼핑에서도 흔히 볼 수 있는 상품인데요. 구체적으로 소비 흐름이 어떻게 달라지고 있을까요? 네, 실제로 올해 상반기 동안 못난이 농산물 판매량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최대 50%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롯데홈쇼핑은 아르마리 사과라는 이름으로 못난이 사과를 브랜드화해서 6개월간 350톤, 약 30억 원 어치를 판매하며 과일 부문 1위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와, 정말 놀라운 수치인데요. 이제는 겉모습보다는 내용물을 중시하는 소비가 소비 트렌드로 바뀌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쿠팡에서도 사과 일병 구하기라는 이름으로 못난이 사과와 땅콩버터 세트를 구성해 판매했고, 신세계백화점은 언프리티 프레시라는 자체 브랜드를 통해 애플 수박, 멜론, 자주 등 다양한 상품을 30%에서 70% 이상 할인해 선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기업뿐 아니라 새로운 플랫폼도 등장하고 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못난이 농산물 전문 브랜드 제각각이 론칭했고요. 소비자와 생산자를 직접 연결하는 플랫폼 어글리어스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특히 기후변화로 인해 작황이 불안정해지면서 외형에 손상이 있는 농산물의 비율이 더 늘어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 전에는 외면받았던 상품들이 환경과 소비 트렌드를 타고 다시 주목받는 점이 인상적입니다. 네, 맞습니다. 특히 유럽에서는 이 흐름이 더욱 빠르게 자리 잡고 있는데요. 스페인과 영국에서는 못난이 농산물을 폐기하지 말고 할인 판매하도록 의무화한 법까지 시행 중입니다. 국내에서도 이러한 흐름이 확산되면서 못난이 농산물이 착한 소비의 상징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네, 경제적이면서도 지속 가능한 소비에 좋은 사례였던 것 같습니다. 못난이 농산물 저도 한번 구매해 봐야겠는데요. 그럼 이어서 다음 경제 이슈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환경 규제에서 준비해 주셨네요. 네, 맞습니다. 이번에는 커피업계 1위 브랜드인 스타벅스가 플라스틱 빨대를 일부 매장에 다시 도입하면서 논란이 재점화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업계에서는 이 움직임이 플라스틱 빨대 사용 확대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플라스틱 빨대는 이미 퇴출 수순을 밟았던 거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스타벅스는 지난 2018년 전국 매장에서 종이 빨대를 전면 도입했는데요. 그로부터 7년 만인 지난달 25일부터 다시 일부 매장에 플라스틱 빨대를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전국 2,000여 개 매장 중 약 200곳, 병원이나 주택가 인근 매장에 한해 우선 도입된 건데요. 유아나 환자 등에게 종이 빨대가 불편하다는 의견을 반영한 조치입니다. 네, 현재는 일부 매장만 제공 중이라고 정리해 주셨습니다. 일시적 시범 운영이라면 향후 전체 확대도 가능하다고 볼 수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스타벅스는 현재 소비자 반응을 지켜본 뒤에 전국 확산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도입된 빨대는 사탕수수 기반 소재로 만들어졌고 탄소 저감 효과를 기대하며 수거 후 재활용도 가능하다는 게 회사 측 설명입니다. 그런데 종이 빨대는 예전부터 불편하다는 그런 소비자 의견은 있지 않았나요? 네, 맞습니다. 특히 음료 맛이 변하거나 빨대가 쉽게 물러지는 등 소비자 불편이 꾸준히 제기돼 왔습니다. 이에 정부도 2021년 환경법 개정 이후 플라스틱 빨대를 단계적으로 규제하려고 했지만 업계 부담을 고려해 실제 시행 시점을 2023년 11월부터 무기한 연기한 상태입니다. 네, 그럼 이렇게 되면 기업들도 조금 혼란스러울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빨대 규제가 명확하지 않아서 현장에서는 무기한 유예가 오히려 혼란을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전국 종이빨대 제조업체 대부분이 현재 명맥 유지 수준으로 버티고 있고 관련 협의체에서는 정부의 모호한 기준이 오히려 업계를 위축시키고 있다며 명확한 정책 정비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네, 환경과 편의 사이에서 균형이 중요하다고 느껴지는 문제입니다. 앞으로의 제도 개선도 중요해 보입니다. 네, 맞습니다. 소비자의 불편은 줄이면서도 지속 가능한 규제 설계를 통해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방향이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단순한 일회용품을 넘어서서 소비문화 전체의 흐름을 고려해야 하는 시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마지막 소식은 한국 경제와 맞닿은 글로벌 흐름과 연관이 있다고 합니다. 이번에는 관광과 수출, 주식시장까지 모두 연결되어 있다고 들었는데요. 어떤 이야기일까요? 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주제로는 중국 관광객의 귀환과 함께 되살아나는 K-뷰티 산업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동안 침체를 겪었던 한국 화장품 수출이 최근 반등 조짐을 보이고 있고요. 관련 기업들의 주가도 함께 들썩이고 있습니다. 이는 중국과의 교류 회복 흐름과 맞물려 코리아 뷰티에 다시 불이 붙은 모양새입니다. 네, 요즘 중국과의 교류가 활발히 이루어져 있다고 저도 들었는데요. 중국인 관광객 유입이 실제로 늘었을까요? 네, 한국관광공사에 의하면 2025년 5월 한 달 동안 한국을 찾은 중국인 관광객 수는 약 46만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전년 같은 기간보다 142% 증가한 수치인데요. 이는 사드 보복 조치 이후 위축됐던 단체 관광이 회복되고 있다는 신호로 해석됩니다. 특히 면세점, 뷰티숍, 백화점 등 주요 소비처의 매출이 다시 살아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네, 그런 움직임들이 실제 수출 지표에도 반영이 되는 걸로 볼 수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2025년 4월 한 달 동안 한국에서 중국으로 수출된 화장품 규모는 약 4억 5천만 달러로 작년 같은 달보다 23.4% 증가했습니다. 무엇보다 주목할 점은 3개월 연속 수출이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는 건데요. 단기 반등을 넘어서 구조적인 회복의 가능성을 보여주는 지표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네, 이런 수치는 관련 산업 전반적으로 기대감을 줄 수밖에 없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실제로 증권가에서는 K-뷰티 대표 종목들의 목표 주가를 상향 조정했는데요. 아모레퍼시픽은 최근 한 달 새 주가가 약 28%나 급등했고 LG 생활건강, 클리오, 코스맥스 등 주요 기업들도 10%에서 20%에 이르는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특히 이들 종목이 포함된 중국 소비 관련 테마 ETF에도 투자자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네, 투자자 입장에서는 너무나 반가운 흐름이지만 좀 빠른 낙관론은 경계해야겠죠? 네, 맞습니다. 전문가들은 여전히 신중한 접근을 권하고 있습니다. 중국 소비 회복세가 본격화되는 분위기긴 하지만 한한령 완화, 무역 규제 해소, 소비 심리 개선 등 여러 변수가 안정적으로 작용해야 장기적인 상승세로 이어질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네, 혹시 그러면 이 흐름이 한국의 다른 산업에도 영향을 미칠까요? 네, 충분히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중국인 관광객은 한국의 뷰티 산업뿐 아니라 호텔, 식음료, 엔터테인먼트 등 다양한 내수 소비 분야에 큰 영향을 미치는 주요 고객층인데요. 관광 회복이 이어지면 자연스럽게 내수 진작 효과도 기대할 수 있고 일부 기업들은 중국 현지 시장 재진출을 준비하는 모습도 보이고 있습니다. 네, 단순히 관광객이 다시 온다는 차원이 아니라 양국 간 경제관계 회복에도 연결된 흐름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이번 K-뷰티 반등은 단순한 업종 뉴스가 아니라 한동안 얼어붙었던 양국 교류가 조금씩 회복되고 있다는 신호이자 글로벌 소비 재편 속에서 한국 산업이 다시 기회를 찾고 있다는 점에서도 주목할 만합니다. 네, K-뷰티 앞으로도 더 기대가 되는 이야기 나눠주셨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도 더 흥미로운 경제 이야기로 함께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효빈 아나운서와 함께한 경제톡톡 시간이었습니다. 네, 이번 시간은 대한민국 부동산 흐름을 짚어보는 마켓 트렌드 시간입니다. 최근 강남과 수도권 일대에서 외국인의 부동산 매입이 심상치 않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정부가 이들의 투기성 거래 여부에 대해 본격적인 조사에 착수한다고 밝혔습니다. 왜 지금, 왜 외국인일까요? 오늘도 부동산 이슈를 명쾌하게 풀어줄 소라영 아나운서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외국인의 부동산 매입 실태와 정보조사 배경을 중심으로 살펴볼 텐데요.
외국인 부동산 매입 문제는 단순히 누가 집을 샀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국내 실수요자, 특히 청년층의 주거 안정성과도 연결되는 중요한 이슈입니다. 실제로 매입 실태가 어느 정도인지, 무엇이 문제인지 차근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얼마나 많은 외국인이 한국 부동산을 사고 있는지 그 수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국토부와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요, 2023년 외국인 매입자 수는 13,615명, 전년보다 13.6%가량 증가했습니다. 2022년 보시면 1,681명, 2023년 13,615명, 2025년 6월까지 이미 6,500명 돌파했습니다. 올해도 이런 추세라면 사상 최대 기록이 예상됩니다. 네, 굉장히 높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어떤 유형의 부동산을 주로 매입하나요? 네, 아파트를 비롯해서 오피스텔, 다세대 주택과 같은 집합 건물 위주입니다. 투자성과 관리 편의성이 굉장히 높은 상품들이죠. 네, 실제로 그런 사례가 있었을까요? 네, 대표적인 사례가 있습니다. 작년 말 한 중국 국적의 개인이 서울 강남에 있는 고가 아파트 5채를 한꺼번에 매입한 적이 있는데요. 모두 시세가 30억 원이 넘는 고가 주택이었고 자금 출처가 불분명해 국세청이 추적에 나서게 된 겁니다. 이처럼 대규모 자금이 국내 시장에 유입이 되면 가격 상승 압력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매입 규모는 어떻게 될까요? 네, 2023년을 기준으로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매입 건수는 약 13,615건으로 전년보다 13.6% 증가했습니다. 올해는 상반기에만 6,500건을 넘어섰기 때문에 연말까지 역대 최대치를 경신할 가능성이 큰데요. 이럴 때 외국인이 가장 선호하는 유형은 아까 말씀드렸듯 아파트로 전체 매입의 54%가량을 차지합니다. 오피스텔, 다세대 주택 등 수익형 부동산도 굉장한 인기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러한 유형은 거주 편의성과 투자 수익률, 그리고 관리 편의성 때문에 선택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그렇다면 외국인의 이러한 거래가 한국의 주택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궁금합니다. 네, 외국인이 고가 부동산을 이렇게 집중 매입하게 되면 해당 지역의 실거래가가 올라가게 됩니다. 이 가격 상승은 전셋값과 매매 모두에 영향을 미치고 결국 중산층과 청년층의 내 집 마련 기회를 더 멀어지게 만들죠. 특히 자금력이 풍부한 외국인에 비해 국내 실수요자는 점점 경쟁력이 더 떨어지게 됩니다. 네, 아무래도 그렇다 보니까 국민들 사이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네, 한 여론기 조사에 따르면요, 국민의 73%가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매입은 일정 수준 제한되어야 한다라고 응답한 바 있습니다. 특히 실거주 목적이 아닌 투자 목적으로 집을 사는 외국인에 대한 규제 필요성을 강조한 응답이 굉장히 많았는데요. 또한 젊은 세대일수록 이것에 대한 불공정과 불만을 더 크게 가지는 모습 보실 수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정부가 최근에 조사에 착수했다고 들었는데요. 네, 맞습니다. 정부는 2025년 7월부터 강남 3구를 중심으로 고가 부동산 거래에 대한 조사를 착수했습니다. 자금 출처, 실거주 여부, 법인 여부 명의 매입 등 편법이 의심되는 거래가 주요 대상입니다. 이 조사를 통해 이상 거래를 파악하고 필요한 경우 세금 추징이나 법적 조치가 취해질 예정입니다. 네, 그럼 아무래도 지역별로는 강남 쏠림 현상이 뚜렷하겠네요. 네, 역시 맞습니다. 수도권 매입자만 4,773명. 특히 강남, 서초, 송파, 이른바 강남 3구는 고가 거래가 아주 집중되는 지역이지요. 네, 서울 35%, 인천, 경기 28%, 부산, 제주 등 관광특구 소수가 고가 매입하시는 모습 보실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실제로 어떤 사례들이 있었을까요? 네, 아까 언급했던 사례인데요. 굉장히 중요한 사례인 만큼 다시 한번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말 한 중국인이 강남 아파트 5채를 한꺼번에 매입해 화제가 됐습니다. 모두 시세 30억 원 이상의 고가였고 자금 출처가 불투명해 국세청이 추적에 나선 적도 있죠. 네, 그렇다면 앞으로 정부는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 어떠한 제도적 보완을 준비 중일까요? 네, 정부는 3가지 방향성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첫째, 외국인의 부동산 매입에 대해 사전 허가제를 도입하는 방안입니다. 둘째, 자금 조달 계획서를 상시 제출하도록 하고 소득과 자금 출처의 투명성을 의무화합니다.
셋째, 외국 환거래법과 실거래가 시스템을 연계해 외화 유입 경로와 실거래가를 동시에 추적할 수 있게 할 계획입니다. 이는 제도적인 허점을 줄이기 위한 핵심 조치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정부의 제도 개선 방향도 살펴봤습니다. 그렇다면 다른 나라는 이러한 외국인의 부동산 거래를 어떻게 관리하고 있을까요? 네, 우선 호주부터 살펴보실 텐데요. 호주는 외국인이 신축 주택만 매입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사전 허가를 의무화했습니다. 캐나다는 외국인의 주택 구매를 일부 지역에서 2년간 금지하고 있고, 뉴질랜드는 아예 기존 주택 매입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싱가포르는 외국인에게 추가 인지세를 30%까지 부과하며 실효성을 높이고 있죠. 한국도 이처럼 각국의 사례를 참고해 제도 개선을 추진 중인 바 있습니다. 네, 해외 사례들까지 짚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업계에서는 정부의 이런 움직임들을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네, 부동산 업계는 외국인 규제가 시장 안정성에 긍정적일 수 있다라는 점에서는 일부 동의하면서도 투자 위축에 대한 우려 역시 함께 제기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외국인 자금 유입이 상업용 부동산이나 일부 낙후 지역 재생에 도움이 되는 경우도 있긴 합니다. 따라서 업계는 일괄적인 규제보다는 투기성 거래만 선별적으로 차단하는 굉장히 정교한 기준이 필요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조금은 복잡한 기준이 될 수도 있겠는데요. 이런 제도 변화가 실수요자에게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결국 실수요자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환영할 만한 변화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공정한 경쟁 조건에서 부동산을 매입할 수 있다는 신뢰가 형성되기 때문인데요. 다만 시장이 위축되거나 외국인 투자 전체가 위축되면 지역 경제에 악영향을 줄 수 있어서 균형 있는 접근이 필요한 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렇게 오늘은 외국인의 부동산 매입, 실태와 정부 대응까지 함께 살펴봤습니다. 자유로운 투자는 보장하지만 시장을 교란하는 이러한 투기는 철저히 막아야 한다는 그런 필요성이 느껴지네요. 네, 맞습니다. 외국인이라고 예외를 둬서는 안 되고요. 투명하고 공정한 부동산 시장을 만들기 위해서는 이러한 기준이 확실히 마련돼야 한다고 봅니다. 네, 오늘 이렇게 외국인의 부동산 매입 실태 짚어봤습니다. 대한민국 부동산 흐름을 확인해보는 마켓 트렌드, 오늘 소라영 아나운서와 함께했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주요한 부동산 시장의 주요 이슈들 더 깊이 있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시간은 한 주 동안 기술과 경제를 가장 뜨겁게 달군 뉴스를 쉽고 빠르게 정리해드리는 테크노믹스 시간입니다. 오늘도 임나연 아나운서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어떤 소식 전해주실까요? 네, 오늘은 일상생활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걸 전해드리려고 하는데요. 바로 디지털 지갑입니다. 결제, 탑승, 심지어 신분증 역할까지 하는 시대. 이것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애플과 구글이 본격적으로 한국 시장에서 경쟁을 시작하면서 기존 결제 생태계가 빠르게 재편되고 있는데요. 오늘 방송에서는 디지털 지갑 기술의 진화, 시장 판도의 변화, 그리고 이로 인한 경제적 영향까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네,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챕터, 이번 주 가장 주목받은 기술 뉴스입니다. 디지털 지갑 전쟁, 어떤 변화들이 있었나요? 네, 가장 첫 번째 소식부터 전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애플페이입니다. 애플페이 제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2023년 현대카드 단독 출시 이후 2025년 상반기부터는 신한카드가 애플페이 서비스를 정식 도입했고요. KB국민카드 역시 하반기 중 가맹점 연동 서비스를 준비 중입니다. MPC 단말기 인프라도 점차 확대되고 있는데요.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에 따르면 2024년 기준 전국 편의점, 프랜차이즈 가맹점의 약 35% 이상이 MPC 결제 단말기를 갖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에 따라서 애플페이의 오프라인 결제 가능 매장도 2만 개 이상으로 확대가 되었고요. 티머니와 교통카드 연동 시범 서비스도 일부 지역에서 시행 중입니다. 한편 구글페이는요, 구글 월렛 업데이트를 통해서 한국 내 해외 발급카드 기반의 오프라인 결제 기능을 일부 제공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YG와 같은 글로벌 핀테크 카드사를 등록하면 MPC 단말기를 통한 결제가 실제로 가능합니다. 비록 아직은 국내 카드 등록은 되지 않는데요. 구글 측은 한국 시장을 위한
자체 로컬 카드사 연동 기능을 준비 중입니다. 네, 국내 소비자 입장에선 이제 단순히 되느냐 문제가 아니라 어떤 플랫폼이 더 많은 매장에서 더 쉽게 더 많은 혜택으로 연결되는지가 디지털 지갑을 선택하는 기준이 되고 있겠네요. 네, 해외도 말씀드려보겠습니다. 해외는요, 경쟁이 더욱더 치열한데요. 인도에서는요, 한때 구글페이와 그리고 페이티엠이 디지털 지갑 시장을 양분하면서 치열한 주도권 경쟁을 벌였습니다. 하지만 2025년 상반기 기준에 폼페가 47%로 시장을 선도하고 있고요. 구글페이는 35%로 시장을 유지, 그리고 페이티엠은 약 12%까지 점유율이 하락했습니다. 이처럼 인도 결제 시장은 빠르게 재편되고 있는데요. 결제 편의성과 금융 서비스 통합이 주요 플랫폼 선택의 기준이 되고 있습니다. 유럽에선 애플페이 교통 시스템과 통합되면서 확산 중인데요. 예를 들어서 런던과 파리, 베를린의 지하철 개찰구에서는요. 별도 앱 없이 아이플 그리고 애플 워치만으로도 바로 입장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스페인과 독일에서는 지역 상점과 연계한 현장 즉시 할인 기능도 탑재가 되었습니다. 네, 국내와 해외까지 모두 알아봤습니다. 그렇다면 기술이 바뀌는 경제 파트로 넘어가서 디지털 지갑이 기존 결제 시장을 어떻게 흔들고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디지털 지갑이라는 게 그냥 앱 하나로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작동 원리라는 게 있을까요? 네, 크게 세 가지 핵심 기술이 있는데요. 하나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장 첫 번째 핵심 기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우리가 먼저 스마트폰을 단말기에 가까이 갖다 대면 대면 자동 결제가 되는데요. 이게 바로 NFC, 즉 근거리 무선 통신 기술입니다. 전자기 유도 방식으로 10cm 이내에서만 작동하기 때문에 빠르면서도 보안성이 있습니다. 네, 그런데 결제 정보를 그냥 전송을 하게 되면 위험하지 않을까요? 네, 위험하지 않도록 또 기술이 하나 더 있습니다. 두 번째 기술은요, 바로 토큰화 기술입니다. 토큰화 기술은요, 우리가 카드를 쓸 때 카드 번호를 실제로 전송하지 않고요. 토큰화 기술을 통해서 매 결제마다 일회용 가상 번호를 발급합니다. 이 정보는 암호화가 되어서 전달이 되고요. 설령 누군가 가로챈다고 하더라도 사용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아, 네. 그래서 지문이나 얼굴 인증도 꼭 하게 되는 거군요. 네, 이게 바로 마지막 기술인데요. 이제 마지막 기술은요, 지문이나 얼굴 인증을 통해서 활용한 기술입니다. 대부분 생체 인증, 그리고 보안칩과 같은 이러한 것을 통해서 작동이 되는데요. 이 보안칩은요, 스마트폰 내부에 독립적으로 존재해서 사용자 인증 정보가 외부에 노출되지 않도록 해줍니다. 네, 그럼 이 기술이 시장에 영향을 주는 규모는 어떨까요? 네, 이제 기술을 알아봤으니까 규모까지 말씀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그럼 이제 시장의 규모에 대해서 글로벌 디지털 시장 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23년 기준 8천억 달러로 추산이 되고요. 2028년까지 연평균 24% 이상의 성장률로 2조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네, 굉장히 큰 성장률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기술로 수혜를 받는 기업들도 있을까요? 네, 먼저 국내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내에서는요, KG 이니시스, 그리고 다날, NHN 페이코 등 결제 인프라 관련주들이 수혜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NFC 리더기 제조업체 및 그리고 보안 인증 솔루션 기업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대표적으로는 토스가 있습니다. 자체 간편 결제 시스템 토스페이를 오프라인 가맹점으로 확장하고 있고요. 마이데이터 기반 소비 분석 기능과 연결한 개인 맞춤형 지갑 플랫폼 구축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NHN 페이코도 있는데요. 병원, 지자체, 대중교통 등 생활 밀착형 결제 환경에 특화된 플랫폼으로요. 공공 바우처, 그리고 식권몰과 같은 B2B 기반 수익 모델을 창출하고 있습니다. 네, 국내에서 수혜받는 기업들 알아봤습니다. 그럼 해외는 어떨까요? 네, 해외도 이제 기업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해외는요, 레볼루트 기업이 대표적입니다. 영국 기반의 이 펜테크 기업은요, 다국적 통화 지갑과 NFC 결제 기능을 갖춘 카드를 통해서 한국 구글 월렛에 사용할 수 있는 주요 해외 카드로 알려져 있습니다. 애플은요, 애플페이와 위치 기반 결제 확장으로
서비스 매출 부문 비중이 꾸준히 상승하고 있고요. 알파벳도 있습니다. 구글페이를 기반으로 한 핀테크 사업 강화 기대감이 반영되었고요. 최근 한 달간 5% 이상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추가적으로 더 덧붙여서 말씀드릴 게 있는데요. 애플은요, 카드사에서 결제당 약 0.15%의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고요. 카드사 입장에선 수익 감소 우려가 있습니다. 하지만 고객 유치 측면에서 제휴를 피할 수 없는 구조까지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외 기업까지 짚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의 핵심 용어 쉽게 설명하기 코너로 넘어가 보려고 하는데요. 이쯤에서 헷갈릴 수 있는 개념들을 차근차근 정리해 주신다고 합니다. 오늘 소개해 주실 용어는 어떤 걸까요? 네,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럼 첫 번째부터 말씀드릴 건데요. 첫 번째는 디지털 지갑입니다. 오늘의 가장 큰 하이라이트죠. 이 키워드는 꼭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정의는요, 신용카드, 탑승권, 멤버십, 그리고 심지어 운전면허증이나 학생증까지 스마트폰에 저장해서 NFC 기술이나 QR코드를 통해 실물 없이 사용할 수 있는 전자지갑입니다. 요즘은 공항 탑승권, 백신 인증서, 그리고 심지어 지역 상품권까지 다 들어간다고 합니다. 네, 뿐만 아니라 이제 두 번째 용어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인터체인지 수수료입니다. 가맹점이 카드사에 지불하는 수수료인데요. 디지털 지갑 플랫폼이 여기에 개입해서 자체 수수료를 붙이는 구조입니다. 앞서 언급한 애플페이의 수수료가 있었죠. 바로 그 사례가 이것의 예입니다. 네, 디지털 지갑은 단순한 앱이 아니라 수수료, 데이터, 인증까지 아우르는 플랫폼이라는 점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흥미로운 기술과 경제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오늘 이야기 마지막으로 정리해볼까요? 네, 오늘의 이야기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디지털 시장의 이런 인프라, 이거에 대해서 정리해 드릴 건데요. 이제 하드웨어, 인프라와 그리고 수익 모델을 동시에 지배하려는 플랫폼 전쟁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NFC, 생체 인증, 토큰화 기술을 기반으로 결제 시스템이 빠르게 일상에 스며들고 있는데요. 단말기 보급률, 카드 수수료 협상력, 그리고 교통, 유통, 금융 시스템의 연동 범위까지 기업들의 핵심 전략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네, 기술은 이렇게 결제 방식을 바꾸고 결제는 금융과 소비 생태계를 뒤흔들고 있습니다. 테크노믹스는 그 교차점에서 계속 여러분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임나연 아나운서와 함께한 테크노믹스였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트렌드 코리아 톡톡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이제 7월의 둘째 주를 향해 달려가고 있는데요. 날씨가 많이 무더우니까요. 수분 섭취 꼭 필수로 해주셔야겠습니다. 네, 그럼 저희는 다음 방송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